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메디인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6월 첫 방송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면 각각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주인공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마음속 상처, 트라우마가 있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긴장, 불안이 계속 누적되면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관련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유수인 기자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우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의 공포감과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애를 말합니다. 환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 공포심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원치 않아도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국제적인 통계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9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증가폭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에서 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 인원은 2015년 7,268명에서 2019년 15,570명으로 45.4% 증가했습니다. 남자는 20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가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 늘었습니다. 진료 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5년간으로 보면 연평균 9.9%나 증가를 한 건데 연령대별로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보면 20대 환자가 2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가 16.0%, 30대가 1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자는 20대가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이어서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순으로 남녀 모두 20대에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는 2015년 720명에서 2019년 1,493명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20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노인도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 이하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원보다는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는데 남성보단 여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도 남자보다 그 여자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요인 중 일부는 아무래도 여성이 대인 관계에서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여자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한 뭐 유발 인자, 위험 인자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특정 외상 사건이 주요한 유발 인자입니다. 과거에는 외상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동물 및 임상 연구들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체계와 불안, 공포와 관련된 뇌 부위의 이상과 그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뇌 이상으로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한 부분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나 편도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축 등 다양한 뇌 부위의 이상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신경계의 과활동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 이게 발병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달리 극심한 충격, 고통의 외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외상적 사건에서 서서히 또 자연스럽게 회복되면서 그런 과정은 개인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외상 사건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일상생활에서 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거나 4주 이상 지나도 이제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나 재해 등은 살면서 예기치 않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같은 걸 목격했거나 같은 걸 경험을 했더라도 모두에게 또 발병하는 거는 아니죠. 네,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발병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외상 사건 외에도 외상 사건의 주관적 의미, 아동기의 외상 경험, 부족한 가족, 사회적 지지 체계, 유전적 취약성,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생활 변화 등 심리 사회적인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마음의 병이긴 하지만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신체 증상들을 좀 동반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슴 두근거림, 근육의 긴장과 온몸의 떨림 등 몸이 지나치게 각성돼 나타나는 반응도 나타나고요. 또 내외과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을 호소하게 돼 심지어 꾀병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난 뒤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뇌외과적 질환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치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경우 더욱 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내버려 두면 우울증, 불안감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면역계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신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승훈 교수는 고혈압, 협심증, 위염 등 이런 위험도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중 39.1%는 증상이 장기적으로 남는 만큼 그런 조기 치료를 해야지 그런 만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회복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또 평생 동안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예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사건 발생 후 4주 내에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외상을 떠올리게 하는 인지행동치료,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을 극대화해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등이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의 정서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더 빨리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나 또 자연재해, 테러를 겪은 후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감염병 관련해서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유명순 교수팀은 지난달 3에서 17일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중
총 1,49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달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확진자 중 27.3%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반인보다 1.41배 높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완치자들 일부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반년밖에 안 돼 아직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구진은 사스와 메르스 완치자들을 평균 3년 동안 추적한 결과 3분의 1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코로나19 완치자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와 또 우울을 상징하는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자, 최근 이 코로나 블루, 이런 코로나 노이로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죠. 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한 기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또 이 코로나 노이로제는 코로나19로부터 야기된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이 일으킨 여러 가지 신경증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그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5%가 일상이 정지된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요. 코로나 뉴스를 접할 때의 감정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특히 친구와 만날 기회를 잃은 아동, 청소년들도 이 정신건강, 사회성에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들도 코로나 블루에 좀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래의 행동과 그 생활 반경이 제한될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면서 그 재난 시기에 발생하는 일상 변화와 불균형은 아동, 청소년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등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교 수업이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도 이제 제한된 등교 수업을 받고 있어서 네. 아이들이 사실상 가장 불규칙하고 불확실성 높은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건데요. 그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진,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몇 년 후 나타나는 것처럼 아동형 코로나 블루는 잘못된 습관이나 만성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우울감, 불안감이 장기화되면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 건가요? 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가 잦아든 이유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지나친 불안감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정신 건강이 나빠져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경험이 주요 원인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 재난 사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심리 방역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감염병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통제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불안이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적당한 정도의 운동하기, 명상하기, 복식 호흡하기, 자신의 하루를 간단하게 적어보기, 좋은 영화 보기, 지지가 되고 의미 있는 타인과의 연결감 유지 등 개인의 환경이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시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언론 노출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신체 건강만큼이나 또 잘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정신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매드인 여기까지입니다. 유수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